327페이지에 이제 대출에 대한 주제를 삼았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이 금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금리에서 고정금리하고 이제 변동금리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시험과 관계없는 게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요. 그 20회 이후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대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금리 경우가 이제 지문으로 하나 내지 두 개가 가끔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정답으로 체크한 부분이 있네요. 주로 이제 변동보다는 고정금리 쪽에서 언급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 고정금리는 이제 두 가지 상황 설정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내용이라서 그런데요. 그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신 다음에 변동금리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요약집에서 이제 특징으로 한 A4지로 한 반 페이지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정리해 드린 걸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서 마무리 줘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는 뭐 개념은 어렵진 않죠. 고정금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이자율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만기까지 그 대출 이자율이 항상 동일한 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이자율. 그냥 이제 금리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변하지 않는 거, 이거를 이제 고정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냥 어렵진 않고, 변동금리는 그러면 이제 금리 변동을 합의한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특징에 대한 논리가 이제 금리적인 고정금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쪽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출금리는 고정이 돼 있지만은 이제 시장금리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장금리가 이제 변화를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시장 이자율이 변동이 됩니다. 이자 변동 위험을 전부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고정금리 제도의 유명한 실제 지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나 이자 변동 위험을 전부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 이 대출자가 이제 은행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요거를 차입자가 부담한다 그러면은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 발생하면은 시장 금리가 막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정금리 쪽이 왜 많이 나오느냐 했더니 두 가지 상황 설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출금리가 있고요. 대출금리가 지금 고정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고정금리 제도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요. 대출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어요. 근데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다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정금리 제도에서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다면 이렇게 두 가지 상황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정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뭐 9월달 됐을 때 모의고사를 이거와 관련되는 지문을 해드리면은 거의 다 맞히시더라고요. 웬만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럼 초창기 때 우리 시험 역사를 봐서 보면은 단순하게 냈었어요. 이 당시 초창기 때는 15회 이전에는 이런 상황을 해놓고 누가 불리한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누가 불리하냐 했을 때는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입장이 다르겠지. 그러면 이제 이 대출자하고 차입자를 써가지고 언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불리하냐? 차입자가 불리합니다. 차입자는 이제 과거에 뭐 한 달 전이든 뭐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은행한테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과 계약을 통해서 적용된 금리가 고정금리였었고요.
그때 적용받은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가 대출금리다 라고 고정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시장금리가 만약에 1%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대출금리라는 것은 차입자가 과거에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을 때 적용받은 금리를 말하는 것이고, 시장금리는 지금 대출 받았을 때 적용되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10% 상환하는데 지금 대출 받는 분들은 1%를 상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차입자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금 부담이 큰 기존 대출 금리를 없애버리려 하겠지. 그러면 금리가 좀 싼 시장 금리를 받아서 요거를 없애버릴까? 이거를 갈아탄다는 거죠. 이걸 갈아탄다는 거를 대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네. 그럼 미리 갚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조기 상환이 일어나는 거죠. 차입자들의 조기 상환 가능성은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출자가 문제가 발생하겠지.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대출자는 고정금리로 10%를 적용했을 때 10%를 만약에 10년 기간 동안 대출을 정했다. 10년 동안에 금리 10% 받아가지고 계속 은행을 운용할 미래 계획을 세웠겠지. 그런데 차입자가 본인이 불리하다고 알아서 조기 상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 그러면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 발생하면은 대출자들은 처음에 대출할 당시에 적용시키기로 했던 이자 수입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더 이상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조기 상환 위험이다 그럽니다. 조기 상환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등장했던 것이 조기 상환 위험이었었고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 아까 저당 위험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차입자들의 조기 상환 가능성 증가로 인해서 은행이 부담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때 조기 상환 위험은 그래서 금리가 하락시기에 나타난다는 이유가 그래서 언급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기 상환 위험은 어느 제도에서, 고정금리 제도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들은 이런 상황에 발생할 거를 미리 다 알아요. 이걸 대비하겠지.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수수료 등을 부과해가지고 요거를 최소화시키고자 한다라고,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던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거를 장난친 적이 2번 있었어. 25, 26회 때. 어떻게 장난쳤냐면은, 조기 상환 가능성이 증가한다든지 대출자들의 조기 상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는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낮아진 경우야. 근데 기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높아진 경우에 차입자들의 조기 상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내버린 거야. 대출 금리, 시장 금리 높아졌을 때 차입자 조기 상환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요런 밑에 있는 내용을 오른쪽의 상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오답이 나오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옛날에는 20회 이전에는 오른쪽이 더 많이 나왔었어요. 오른쪽은 이제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고정으로 10%인데 시장 금리가 20%까지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때는 누가 불리하냐? 대출자들이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자들이 불리한데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러니까 대출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된다, 이렇게 시험에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었죠. 어떻게 표현했을까? 대출 고정금리 제도에서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높아진다면 대출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었고요.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말의 결과죠 뭐냐면은 은행들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고정금리에서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이자를 적용한다는 것은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리가 명목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자율이 이제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의 내용이 좀 더 내기가 옛날에 수월했었는데,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 설정을 언급했어요. 이것도 아마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접하실 유명한 지문 중에 하나인데,
시장 금리를 영향을 주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보면은 이제 실제 인플레가 있네요. 이게 1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죠. 실제 인플레, 실제로 발생한 인플레율이 예상한 인플레율이 있어요. 예상한 인플레율보다 높다면 이렇게 낸 거야. 그러면 이게 높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냐면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고정금리 제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그랬냐? 아까 위에 있는 두 번 특징이 유명했던 설명해 드린 거죠. 전부 대출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상황 중에 하나인데 1년 동안에 발생했던 실제 인플레율은 두 가지 합으로 되어 있어요. 예상한 인플레율, 예상한 인플레율에다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합. 이것이 이제 실제 1년 동안 발생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은행에서 고정금을 대출했을 때 명목이자율은 뭐하고 뭐로 구성되냐 하면은 실질 이자율하고 경제학적인 내용이야. 예상한 인플레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때 명목이자율은 경제학적인 명칭인데 이거를 실무적인 용어로 쓴 적도 있었죠. 우리가 명목이자율이 뭐냐? 저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을 당시에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계약을 통해서 정한 이자율이 명목이자율이에요. 계약을 통해 정했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 이자율 이러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계약을 통해 정했다 그래서 줄여서 약정 이자율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고정금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 되게 중요한데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 이자율의 구성 요소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실무적인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은행 비밀이니까 보통 실질 이자율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은행들은 이제 본인 돈 가지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유치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금자들한테는 계속 이자가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금 이자율이 포함되어 있고요.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점마다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각종 광고도 많이 하니까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은행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행의 마진, 정상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 이자율이 훼손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할 당시 차입자하고 대출할 당시에 실질 이자를 만약에 4%였더라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가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제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예상 그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0년 동안에 매년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나왔었더라.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차입자 빌렸는데 현금으로 받잖아요. 인플레가 심해지면은 결과적으로 차입자들한테 다달이 회수하는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것을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료가 과거의 통계치가 분석하겠죠. 과거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년 동안에 매년 인플레이션이 2% 정도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결국 2%만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은행들은 이거를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회수하는 그 현금 자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상한 인플레 한 2%를 잡아가지고 고객님께서는 그 대출할 당시 6% 금리를 적용받으셔가지고 이걸 만기까지 꾸준하게 동일한 이자율로 우리한테 납부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1년이라는 벌어진 사건 중에 예상한 인플레이션 은행은 2%를 잡아봤는데 실제 인플레율이 5%가 발생한 거야. 그럼 실제 인플레가 예상한 인플레보다 크죠? 그럼 뭐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 예제상에서는 몇 프로가 발생한 거야? 3%가 발생한 거죠? 그럼 한 1년 후에 1년 후에 명목이자율은 몇 프로가 됐을까라는 거죠. 명목 몇 프로가 됐을까? 고정금리 제도에서 예상치 못한 게 3%가 추가로 더 나왔을 때 3% 추가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대출할 당시 명목이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금리는 명목이자리 이가 고정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은행들은 이제 처음에 대출할 당시는 인플레이션이 2%가 예상이 된 대로 나오면은 차입자한테 받은 돈 가지고 인플레 해결하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먹으려고 해서 예금자한테 이자 주고 직원들 인건비 주면서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랬는데 예상한 인플레이션 2% 말고 예상치보다 3%가 더 나왔으면 이건 전부 다 은행이 부담해야 돼. 왜? 전가를 못 시키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인플레 해결에 다 써버리면은 실질 이자율은 1%가 되는 거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됐죠. 그러면은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과정 중에 예금자한테 이자 못 주고 직원들 인건비 지급 못 하고 그래서 은행은 파산한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등장하는데 대출자들은 대출할 당시부터 고정금리를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과정 중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알아요. 대비할 때 어떻게 대비하냐? 그래서 초기 금리를 높여요. 초기 금리를 높인다. 여기서 초기 금리는 대출할 당시 금리를 말하고요.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내는 거야. 초기 금리를 높인다 그랬을 때 이 고정금리 제도하고 변동금리 제도에서 적용받은 금리가 어느 게 대출할 당시 금리가 높으냐? 당연히 고정금리 쪽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적인 상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변동금리보다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인 고정금리 제도에서는 처음부터 금리를 좀 높여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성에 대해서 은행들은 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상황을 서로 엇박자로 출제하면서 이 고정금리 쪽이 문제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면 특히 기간이 장기 대출인 경우에 참 채권 관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만약에 낮아졌을 때 은행은 처음에 정해진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왜? 조기 상환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시장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비를 하기엔 수수료를 부과한다든지 처음부터 금리를 높인다는 게 완벽한 대비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려면은 은행 입장에 봤을 때 고정금리로 안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금리를 해주면 돼? 변동금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막 특히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은행 대출 상품 중에서는 고정금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은행이 이제 미래 불확실이 너무 커지면은 전부 다 변동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제 운용을 하고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